110회 전산회계 1급 문제입니다.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배웠던 거죠. 일정 시점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및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정확하죠? 자,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자본에 관한 것을 표시하는 일정 시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걸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가장 옳은 것 그랬죠. 그래서 1번이 지금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일정 시점, 예를 들면 1월 1일 또는 12월 말일 이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재무상태표를 물어봤는데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 보고하는 보고서다. 이거는 일정 기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거는 손익계산서를 말하는 거죠.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이건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 이건 현금 흐름표고, 기업의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이거는 자본 변동표예요. 여기 하나 더 있죠. 재무제표가 5개. 마지막에 주석이라고 있어요. 요 네 가지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는 것들을 주석이라는 건 해석을 다는 거거든요. 보충서, 그걸 주석이라고 그럽니다. 그것까지 5가지가 재무제표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답은 1번이고, 자,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다음 중 유동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냐? 유동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여기에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보험, 단기차입금, 당연히 유동부채죠. 유동성 장기부채도 갚을 날이 1년이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유동부채인데, 임대보증금은 우리가 그 건물주 입장에서 보증금을 받은 거예요. 그럼 뭐 이제 1년이 넘어가겠죠. 최소 1년 이상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은 이거는 비유동부채에 속하니까 4번이 답이죠. 다음 중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는 거죠. 없을 무자 형체가 없다. 유형자산은 형체가 있는 거라, 뭐 토지 건물 뭐 이런 차량 원본고 비품이지만, 무형은 뭐 영어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이런 재산권, 그런 것들, 상표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비 같은 거, 광어권 같은 거, 연구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이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애매할 때는요, 다 비용 처리예요. 아니 뭐 애매한데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개발비라고 처리하게 되면 이거는 무형자산이 되니까 자산의 과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건 맞고요.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반드시 문제 풀을 때는 이렇게 옳지 않은 건지 옳은 건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과 같은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이걸 권리금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우리 회사를 팔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우리 회사가 뭐 브랜드가 가치가 올라갔다. 그 다음에 고객 목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는요,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없어요. 인식하게 되면 자산의 과대평가가 돼요. 이거를 팔아서 돈을 더 받아야 그거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지, 팔지도 않았는데 이걸 일종의 권리금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영어권은 다른 회사를 비싸게 주고 사올 때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무형자산은 회사가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이다. 당연하죠. 형체가 없는 거고, 무형자산에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그 특허권 같은 거 뭐 이렇게 몇 년 상각 뭐 이렇게 해갖고 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정액법으로 상각을 똑같이,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하고 유형자산은 정액법, 정률법, 뭐
그렇게 하고, 이 무형자산 중에 생산량 비례법이 하나 있죠. 광어권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수익 인식 시점. 이거 많이 했던 거예요. 위탁 판매의 경우는 수탁자가 위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당연하죠. 위탁은 팔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부탁받은 사람이 이걸 소비자에게 팔았을 때 수익으로 매출로 잡아야 되겠죠. 팔지도 않았는데 매출로 잡으면 이익의 과대평가가 되면 뭐 세금만 많이 내고 배당 많이 해야 되고 그럼 기업이 부실화되겠죠. 시용 판매의 경우는 상품 인도 시점에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써보고 마음에 들면 사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매출로 잡아요? 그 사람이 소비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해 나 사겠습니다 할 때 그때 매출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어요. 광고 제작 수수료의 경우에는 광고 제작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당연하죠. 이런 거 광고 같은 거 이거. 그 다음에 진행률 우리가 광고를 이렇게 내보내는 거에 따라서 그때 제작하는 거라든가 내보내는 거 이런 거는 진행률로 해줍니다. 수강료의 경우는 강의 시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2번이 틀렸습니다.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매출 시점에 해당 재고자산의 실제 취득원가를 기록하여 매출 시점에 해당 재고자산의 실제 취득원가 를 기록하여 매출원가로 대응시킴으로써 가장 정확하게 원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은 뭐냐?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일종의 가정이에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고 나중 들어온 거 먼저 팔고 일정 기간 뭐 한 달이면 한 달 총 평균 단가로 하는데 개별법은 실제 취득원가 내가 얼마 주고 사왔다. 이거는 이제 귀금속 같은 거 좀 비싼 거 요새가 말하면 이제 금값이라든가 뭐 다이아몬드가 있고 금이 있는데 이번에 다이아몬드를 팔았다 그러면 다이아몬드의 원가가 얼마인데 얼마 받고 팔았다 이렇게 하는 게 개별법이에요. 그래서 개별법이 가장 파악하기가 좋은데 마트에서는 라면 하나 팔았는데 이게 원가 얼마 그럼 얼마 이익 봤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런 데서는 뭐 선입선출법으로 주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세법상에는 이건 세무서에다가 신고하고 3개월 전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방법을 바꿔서 할 수 있어요. 무신고로 바꾸면 선입선출법이나 그 다음에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세금을 많이 내도록 그렇게 법인세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7번 다음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로 옳은 것은 영업이익.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빼주는 거죠.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빼주는 겁니다. 그럼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의 전기분 이자를 받았다. 이자는 영업이익하고는 관계없죠. 영업의 수익이니까 법인세 차감전 수익에 영향을 주죠.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상품이 화재로 인해 소실됐다. 재손실. 이것도 영업의 비용이에요. 차입금에 대한 전기분 이자를 지급했다. 이것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게 지금 전기분 그러니까 헷갈려가지고 뭐 전기에 안 줬던 거를 뭐 줬다 뭐 이런 거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긴 되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미지급금 이렇게 했던 거를 이제 지급한 거예요. 미지급 비용 했던 거를 지급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일용직 직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다. 이거는 잡급이죠. 잡급.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는 건 잡급이에요. 자, 이런 건 다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고, 그럼 요거는 이제 전기분 이자, 뭐 차입금, 이거 뭐 지난번에 전기분 거 안 준 걸 줬다면 부채 감소지만 전기에 대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난번에 빌려왔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를 요번에 지급했다. 그러면 이거는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래를 적절하게 회계 처리한 경우 당기순이익의 증감은 얼마인가? 주어진 자료 외에 거래는 거래는 없다고 가정한다. 자, 당기순이익의 증감은 얼마인가? 여러분들 여기 매도가능증권하고 단기매매증권, 투자부동산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단기매매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은 그냥 그 평가에서 또 처분해서 또 매도 가능 증권이나 단기 매매 증권이나 투자 부동산 처분해서 나는 이익과 손실은 다 단기 순이익의 증감이에요. 그런데 평가는 좀 다릅니다. 매도 가능 증권 요거 평가가 500인데 450이니까 50만 원이 떨어졌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요. 요거는 자본 항목 중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건 미실현 손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니까 손익계산서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켜놓고 이거는 제외하고, 단기매매증권은 단기 비용이나 수익이에요. 여기 보니까 300인데 330이니까 플러스 30, 30만 원 올라갔죠? 여기 옆에다가 플러스 30 쓰고,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은 장부금액인데 처분금액, 처분할 때 손해보고, 이게 세 가지 다 처분할 때 손해보거나 이득 본 거는 다 단기 뭐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처분금액 880이니까 20만 원 손해봤죠? 이건 단기 순이익이에요. 마이너스 20만 원. 그럼 플러스 30 마이너스 2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이 어떻게 될까요? 10만 원이 단기 매매 증권의 요거 평가가 30만 원이 이렇게 됐고 증가됐고, 이거는 20만 원이 마이너스 됐으니까 증가. 2번이 답이죠. 10만 원 증가된다.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회계 2급에 나오는 문제인데, 요게 들어가서 이제 회계 1급에 냈어요. 지금 맨 처음에 이런 문제는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빼면 여기다 써놓으세요. 기초 자본금 40만원. 요 위에다 쓰세요. 기초 자본금 40만원. 그러니까 기초의 자본금이 40만원을 갖고 영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단기 중에 추가 출자가 10만원이 있어. 그러면 이제 기초 자본금 40에서 추가 출자 10만원 더하니까 50만원이 되겠죠, 자본금이. 그런데 그 자본이 50만원이 됐어요. 여기는 이제 뭐 총 뭐 수익 뭐 비용 다 포함해서 순이익이 나면 자본이 늘잖아요. 근데 이익 배당을 했어. 배당은 바깥으로 유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빼줘야 돼. 우리가 여기서 40에서 10만원 늘었는데 5만원은 바깥으로 배당을 했으니까 요거는 얼마가 돼요? 50에서 5만원 빼니까 45만원. 45만원이 됐는데 여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니까,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니까 단기순이익이 20만원 났죠? 이거는 자본이 증가되겠죠. 지금 이거는 그냥 자본 총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본 총계. 자, 그러면 요거 20만원은 플러스가 돼요. 따라서 여기 기초자본 40에다가 여기 90에서 50 뺀 40에다가 추가 출자 10만원 더하고 이익배당 5만원 빼고 단기순이익은 요거 빼니까 20만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65만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이익배당이 배당을 받는 사람 입장이 아니고 회사가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의 감소가 되죠. 요게 그 법인 기업은 2월 잉여금으로 배당하니까 자본 총계가 줄어드는 거죠. 단기 순이익은 미처분 잉여금으로 해서 그걸 처분하니까 2월 잉여금에서 그걸 처분해서 기업에 그 이익이 증가되면 그만큼 자본 총계는 증가되겠죠. 이익 잉여금. 개인 기업은 뭐 배당하면 뭐 그냥 바로 마이너스고 순이익 나오면 바로 자기 자본 플러스죠. 다음 10번 원가 회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다. 이거 원가 회계는요, 원가 관리 회계는 내부의 그 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건 재무회계입니다. 이거는 재무회계예요. 원가 회계는 내부의 경영자, 제품 얼마 주고 만들었는지 알아야 그걸 갖고서 얼마에 팔아야 될지도 알고, 뭐 생산 라인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그것도 결정하겠죠. 그리고 원가를 알아야 원가 통제를 하겠죠.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줄여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고,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정보, 당연하죠. 원가 계산이니까. 경영계획 수립과 통제를 위한 원가 제공. 그리고 원가가 얼마 들어간지 알아야 뭐 이거 가지고서 경영계획도 세우고 통제도 할 수 있고, 그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럼 팔아가지고 이익이 별로 안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좀 보류하자, 생산량을 좀 줄이자,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 원가회계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런 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1번이 틀렸고요. 다음 원가 행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할 때 설명을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자, 이건 그래프로 그때 설명을 들었죠.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총원가는 증가한다. 변동원가라는 거는 그 변하는 거죠. 조업도, 생산량이나 작업 시간이 증가. 특히 이걸 생산량으로 보면 더 이해가 빨라요. 생산량이 늘면 원가도 늘어나겠죠. 왜냐면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뭐 빵을 만드는데 빵 하나 만들 때는 빵 밀가루 하나 값, 2개 만들면 2개 값, 3개 만들면 3개 값 변하죠. 그러나 단위당의 변동원가는 일정합니다. 단위당의 변동원가.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도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죠. 하나 만들 때 100원, 2개 만들 때 200원, 3개 만들 때 300원 그러면 단가는 똑같이 100원이죠. 그거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총원가 증가한다. 아니죠. 고정원가는 총원가는 일정하죠. 일정해요. 일정하고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겠죠. 대량 생산하면 싸지고. 요거를 그 경제학에서는 이 직선을 갖다가 탄력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무한대. 이게 무한대. 요렇게 직선으로 가면.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항상 상호배분법,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중배부율법은 뭐 2번 배부한다 뭐 이런 뜻인데 그거는 뭐 됐고 세 가지 방법. 보조부문 원가 배부 방법으로 직접, 단계, 상호배분법이 있으며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전체에 차이는 없다. 맞아요. 이거는 제조간접비 총액을 갖고 어느 방법을 쓰든지 결국 제조간접비 총액은 변함이 없고 어느 부서에 이걸 많이 쪼개주고 어느 부서에서 제품 생산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냐 해서 정확한 원가 계산과 각 부문별로 원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부문별 계산하는 거거든요. 차이가 없어요. 이건 제조간접비만 배부하는 거라 총액을 갖고 배부하는 건데 결과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품 원가도 다 똑같죠. 이익도 다 똑같고 상호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를 고려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배부 방법이 정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정확성이 높은 게 상호배분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정확성이 낮은 거는 직접배분법. 그 대신 직접배분법은 계산이 간단하죠. 상호배분법은 계산이 복잡하고. 여러분 시험에 상호배분법은 안 나옵니다. 이런 뜻만 나오고 이거는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돼요. 단계배분법을 사용할 거 배부 순서가 어떠하더라도 배부되는 금액 차이가 없다. 이게 틀렸어요. 단계배분법을 사용할 때 배부 순서에 따라 각 보조 부문에 배부되는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총액은 차이가 없더라도 보조 부문에 배부되는 금액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3번이 틀렸어요. 직접 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보조 부문 원가 배분의 계산은 쉬우나 상호 수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보조 부문 간의 상호 수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맞아요.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원가 계산은 작업 지시서에 의하여 원가 계산한다. 맞습니다. 개별원가는 주문형 소량 생산 적합하다. 맞죠?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 대량 생산 방식에 적합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공정 1공정에서 완성되면 2공정으로 넘어가고 3공정으로 넘어가고 자동차 가끔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병에다 뭐 담는 거 보면 쭉 기계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부서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공정별로 계산합니다. 종합원가는. 종합원가 계산은 여러 공정에 걸쳐 생산되는 경우 적용할 수 없다. 아니 이거는 적용할 수 있죠. 여러 공정에 걸쳐 생산되는 경우에 바로 공정별 원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공정별은 만드는 만드는 과정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종합원가 계산의 종류에는 단일 종합원가 계산, 공정별 원가 계산, 조별 원가 계산, 연산품 원가 계산, 등급별 원가 계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에 관한 것. 제가 그때 강조해드렸던 게 있어요.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건 변경사유입니다. 법인은 전문 경영인이지 그 기업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주주이면서 대표자인 경우도 있지만 법인의 대표자는 그냥 정정사유예요. 그러나 개인기업,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는 폐업사유입니다. 이거는 폐업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거는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4번이 정정사유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다 정정이에요. 가서 이렇게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뭐 도메인 명의 뭐 인터넷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바꿔줘요. 대표자 명의가 변경돼도 그 증빙서만 가지고 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바꿔줘요. 저도 한번 바꿔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4번은 폐업사유입니다. 15번. 이거 문제가 16문제가 나왔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은 수출 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영세율은 적용하더라도 완전 면세를 기대할 수 없다가 틀렸죠. 영세율은 완전 면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건 팔을 때 부가세 못 받지만 다시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왔던 원재료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그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환급받는다 그러거든요.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게 전혀 없어요. 영세율은. 이건 수출을 장려하고 외화 획득을 수출을 장려해서 외화 획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 때문에 그래요. 세계 여러 나라가 협정을 맺어가지고 소비하는 나라에서만 부가세를 받도록 하자 하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죠. 수출할 때 부가세 받고 또 수입하면서 부가세 또 세관이 받고 그럼 이중과세가 되니까 이 세금은요 이중과세를 하질 않습니다. 그럼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게 부가세가 크면요 이 수출할 때 부가세를 많이 부담하게 되면 부가세를 일단은 받게 되면요 가뜩이나 관세도 내는데 물건값이 비싼 물건이 잘 안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 제도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영세율은 영의 세율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면세는 불완전 면세예요. 면세는 물건을 팔을 때는 그걸 못 받아요. 예를 들면 쌀이라든가 기초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뭐 병원의 의료보건 용역, 그 다음에 책 같은 거. 그럼 이런 거는 팔을 때 부가세를 못 받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병원 같은데 병원에서 컴퓨터 사온단 말이야. 그럼 컴퓨터 사올 때 부가세 내고 사오거든? 근데 그거는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매입할 때는 부가세를 내고 사오지만 매출할 때는 부가세를 못 받으니까 그거는 못 돌려받아요. 세무서에서. 그래서 불완전 면세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3번은 완전 면세이기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다음 중 영수증 발급 대상자 사업자가 될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도매업. 도매업은 당연히 물건 팔아야 될 때 물건 팔을 때 부가세 받고 그 다음에 또 매입할 때 부가세 내고 차익을 세무서에 내야죠. 여기 소매업, 목욕, 이발, 미용,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소매업은 아주 소규모 소매업 중에 간이과세자 그런 사람들은 4,800만 원 미만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영수증 뺏기 발급 못해요. 그러나 4,800만 원 초과 8,000만 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도 세금연수를 발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매업은 영수증으로 물건을 팔을 수가 있어요. 영수증으로 이런 거. 그러나 도매업은 영수증으로 하면 안 돼요. 물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되겠죠. 그렇지만 일반 여기 영수증은 일반 그냥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도 물론 포함되지만 간이 영수증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 문제를 하겠습니다. 자, 실무 문제. 자, 문제 1번. 자, 여러분들 이거 설치하세요. 110번.
텍스. 자, 이거 설치를 해 놓으세요. 이거 열어서 그 수험 번호하고 이름을 입력하고 A형 감독관 확인 번호가 3222번호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요거 기출문제 설치 안내. 그리고 3교시를 열어야 돼요. 요거 이렇게 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교시는 그냥 해놓은 거예요. 2교시는 코로나 때 시험을 2번 볼 때 했던 거라 그건 그냥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걸 풀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시험 보는 요령 다 아셨죠? 절대 이거 열어갖고는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끄겠습니다. 이거 열면 안 돼요. 시험장에 가서 이건 닫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USB를 열어야 돼요. 시험장에서 시험 시작 전에 나눠주는 USB를 컴퓨터에 꽂고 그걸 열어야 돼요. 거기 반드시 꽂을 때 이름, 수험 번호, 그 다음에 문제 유형까지 적고 A형, B형 적고 그 다음에 꽂은 다음에 나중에 다 풀고 나갈 때 감독관 확인 번호 적으면 되고, 그래서 이 USB 이 분홍색 파일을 열면 이렇게 열립니다. 자, 전기분 재무제표에 관한 자료다. 기초정보관리 및 자, 여기에 신용카드 탭에 추가 입력하시오. 거래처 등록에 자, 이런 건 여러분 이제 이제 통달했죠? 이런 거 신용카드 여기에 신용카드인데 99850 여러분들 이거 신용카드인데 이 금융기관이나 일반 거래처 입력하면 코드가 달라갖고 입력이 안 됩니다. 하나카드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카드예요? 메이카드죠. 메이카드. 그래서 메이카드 그 다음에 그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어요. 지금 여기 가맹점 번호 카드 번호 5531 8440 0620 2804 이거 다시를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5531 6440 8440 8440 0620 0622 0622 자, 이 다시는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자동으로 찍히게 하면 좋은데 이건 아직 그렇게 안 해놨어요.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그냥 숫자만 찍으면 이 다시는 자동으로 찍힙니다. 세무이익과 갖고 수출 실적 명세서 수출 실적 번호 같은 거 수출 신고 번호 수출 신고하면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 번호 그런 거는 다 자동으로 찍히는데 이건 아직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이렇게 찍은 다음에 엔터 치면 여기 엔터 여기서 요거 그냥 누르세요. 사업용 카드 이렇게 사업용 카드 다 입력했어요. 자, 그럼 이거 이제 끝났고 계정과목 및 적여 등록에서 요거에서 판매배 관리비에 자, 판매 관리비 계정에 아래의 적여를 추가 등록하시오. 여비교통비네요. 자, 여기 판관비 코드 번호가 안 나왔죠? 그러면 판관비에 여비교통비를 찾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 찾는 방법이 이 방법을 쓰면 좀 그렇긴 한데 컨트롤하고 파인드가 F죠? 컨트롤 놓고 F 누른 다음에 여비교통비 이렇게 하고 찾으면 요리 가요. 그러니까 500번대 여비교통비가 있고 또 800번대 여비교통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500번대가 아니죠. 여긴 판관비니까. 그럼 다음 찾기. 그럼 여기 800번, 600번, 또 700번, 600번, 그 다음에 700번, 그 다음에 800번 이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판관비니까 여기 판관비 요거를 눌러가지고 여비교통비 이렇게 찾는 게 더 빨라요. 자, 현금 적여 6번 여기다 6번 찍고 야근시 퇴근 택시비 지급 띄어쓰기는 채점을 상관없으니까 야근시 그 다음에 대체적여 3번 야근시
퇴근, 택시비, 정산, 인출. 이건 타자예요, 순전히. 그럼 다 끝났죠? 끄고. 근데 이제 요게 중요하다 그랬죠? 요거. 오류 정정. 전기분 이거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말재고 얘기 나오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기말재고를 먼저 고쳐줘야 돼요. 전기말재고가 틀렸다. 여기 전기말재고 원재료 제공금 상품이 나오면 이거부터 열어서 이거부터 고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기 기말재고가 없으니까 이게 오류를 보시면 이게 4점이라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공장 생산직 사원들에게 지급할 명절 선물 세트 100만원이 회계 담당자 직원의 실수로 본사 사무 직원들의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 우선 손익계산서로 먼저 들어가. 여기서 우선 뺄 거 빼라고. 자, 이거를 사무직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이게 뭐예요? 여기 명절 선물 세트, 사원들에게 명절 선물 세트는 뭘까요? 복리후생비죠? 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여기 100만원이 요거를 지금 잘못 입력했대요. 이거를 원래 공장 생산직 직원들에게 준 거를 본사 사무직 직원이니까 여기서 이걸 빼줘야 돼요. 2,900만원으로. 이렇게. 그럼 빼주고 일단 일단 끄고, 그 다음에 전기분 원가 명세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 안 끄고 냅둬도 되는데 껐다가 다시 끼면 새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복리후생비 있죠? 여기 900이라고 있는데 이거 여기다가 100만원을 더해줘. 그러면 1000만원. 이렇게. 그러면 여기 단기제품제조원가가 요게 바뀌었거든요. 요게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늘어나겠죠. 여기 뭐 기말제공금은 우리가 입력할 수가 없어요. 기초제공금은 입력을 할 수 있어도 여기 기초제공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에. 그럼 기초제공금은 입력이 가능하지만 기말제공금은 입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다가 입력하면 여기 자동 반영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요거는 이제 복사도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서 이걸 고쳐줘야 돼. 자, 여기서 제품 매출원가에 들어가면 다르죠? 여기 보세요. 9520인데 여기 9420이야. 이걸 반드시 고쳐줘야 돼요. 이건 그냥 보고 찍어야 돼. 그래서 95200 이렇게 하면 여기 매출원가가 바뀌었다고. 자, 95200 95200 그러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꺼. 95200 95200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 이제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보면 이게 여기 61390인데 불러오기 버튼 눌러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그 원가명세서에 더하고 손익계산서에 뺐으니까 더하고 뺐으니까 쌤쌤이잖아. 퉁쳐버리면 변한 게 없잖아요. 그 단기제품 제조원가 그것만 바뀌면 돼. 그럼 요거 74807을 일단은 컨트롤 C로 복사를 해도 컨트롤 C를 복사를 해놓고 여기 들어가 봐요. 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여기 대자 차익이 안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손댈 게 없어. 이렇게 컨트롤 V 해도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출제위원이 이 잉여금 처분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는 미리 고쳐놓고 이 손익하고 원가명세서만 고쳤냐. 이제 이렇게 두 개만 손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당 2점씩이니까 그래야 합리적이지. 이걸 다 고치라 그러면 에이 문제가 뭐 이렇게 냈어. 그러고 그럴까봐 욕먹을까봐 그렇게 안 낸 것 같아요. 자, 일반 전표 입력. 그러나 시험 문제 좀 난이도가 있게 나오면 그거 다 고치라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 원손 인재가 다 들어가 봐야 돼요. 일단은. 자, 이제 7월 4일 날 여러분들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뭐죠? 채권 채무는 거래처 입력하는 거고 어음을 배서양도할 때 반드시 배서양도나 할인할 때는 반드시 거래처를 정확히 입력해 줘야 돼요. 자, 나노 컴퓨터의 지급에 대해 여기 그냥 차변부터 적어 그냥. 자, 대변부터 해도 돼요. 자, 나노 컴퓨터의 지급에 대해 외상매입금 500만원과 나노 컴퓨터로부터 수취해야 할 외상매출금을 상계 처리하고 잔액은 당좌 수표 발행에 지급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외상값 500을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받을 돈이 300이 있어. 그럼 야, 그거 퉁치자.
그리고 내가 200만 원만 줄게. 그게 현실적이지. 자, 외상매입금 251번. 자, 여기 나노. 자, 그래서 금액은 500.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108번. 자, 이것도 나노. 자, 그래서 요거는 얼마냐고요? 3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변에 102번 당좌예금. 실무에서 요 당좌예금도 요 은행 적어야 됩니다. 여기 은행이 무슨 은행이라고 안 나왔죠? 요거 여러분들 실무에 들어가서 이거 안 적었던 사장님한테 혼나요. 이거 적어야 그 예금 잔액이 정확히 표시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배웠다가 회사 들어가고 이 적여도 하나도 안 적고 현금만 빼고 적여는 웬만하면 다 적어야 돼요. 거래처도 웬만하면 다 적고 현금만 빼놓고. 왜냐면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 안 적었다고 사장님한테 엄청 혼났대요. 자, 그 다음에 9월 15일 날. 그러니까 자격증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지 원래는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FAT나 TAT 시험 볼 때는 예금도 거래처 적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산회계에서 그 결산정리사항에서 12월 말일 날도 차입금이나 대여금 그런 거 거래처 적어야 됩니다. 그거 빼먹어갖고 틀린 사람이 있었어요. 자,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단기매매증권 요거에 대하여 일주당 1,000원씩 현금 배당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주식 배당 20주를 수령했다. 드디어 시험에 나왔다. 이 주식 배당은요, 무시하세요. 이거는 분개 안 합니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거는 주식 수가 늘고 그 대신 단가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 자본금은 똑같으니까. 그럼 현금 배당만 하면 돼요. 보통 주가 1,000주죠? 액면 여기서는 상관없어요. 내가 이거 단기매매 증권이었으니까 장부가에 9,000원에 사온 거 이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1,000원씩 보통 예금에 입금이 됐다. 그러면 차변에 103번 보통 예금이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계산해 보세요. 1,000원씩 1,000주니까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리고 대변에 배당금 수익. 옛날에는 수입 배당금 그랬어요. 근데 계정 과목을 이렇게 쓰기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5일 날. 자, 제품을 판매하고 영춘원 받으러옴을 만기 전에 거래은행 토스뱅크에서 할인하고 할인율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어음의 할인은 매각거래. 요 매각거래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차익거래가 세무이급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회계 1급에도 나올 수 있어요. 차익거래로 하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아니라 이자 비용이에요. 그리고 받으러옴이 나가는 게 아니라 단기 차익금이야. 차익거래는 이 어음을 은행에다 넘겨줄 때 이건 담보로 넘겨주는 거야. 내 소유권은 그냥 어음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담보로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이걸 당신이 여기서 받아가시오 하고 은행한테 넘기는 게 차익거래예요. 그건 담보로 맡긴 거야. 그러니까 어음을 분기하지 않고 단기 차익금, 그 다음에 차변은 이자 비용이지만 매각거래는 아예 어음을 팔아버리는 거야. 대변에 110번 받으러. 자, 누구한테 받았던 거예요? 영춘. 자, 여기서 영춘한테 500. 그리고 차변에는 여기에 할인료 55,000원 그랬죠? 그럼 매출채까지 찍어야 돼요. 매출 그러면 매출이 찍혀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래서 옆으로 가서 55,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차변에 103번 보통 예금. 이렇게 계산이 자동으로 해주니까 참 쉽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또 실무에서 절반을 써요. 더 좋은 프로그램은 요거 이렇게 밑에 옆에 차액 보고서 이렇게 직접 적어줘야 돼. 경우에 따라 계산기로 또 계산도 해야 되고. 또 10월 30일 날. 10월 30일 날. 10월 30일 날 영업부에서 대한상공에서 예비 5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고 납부 영수증을 수취했다. 이게 대한상공에서 예비는요, 세금과 공과예요. 세금과 공과. 이게 어디에요? 영업부에 영업부서 꺼낸 거 세금과 공과.
50만원, 그리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됐죠? 문제가 대체적으로 쉬워요. 자, 됐죠? 12월 12일 날. 자, 자금 조달을 위하여 발행하였던 사채 액면 금액 1000만원, 장부가액 1000만원을 980에 조기 상환하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여기 지금 1000만원짜리 내가 액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발행했던 사채를 갚은 거라 차변에 사채가 1000만원이 액면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980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대요. 103번 보통예금. 자, 이 사채는 거래처를 적을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한테 파는 거라. 뭐 국채나 사채 같은 거. 자, 됐죠? 이렇게 됐어요. 980에 상환하면서 보통. 여기에 만약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 그러면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하고 할인 발행 차금도 없애줘야 됩니다.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면. 그 다음에 12월 21일 날 여기 조기 상환, 그러니까 빨리 상환했다 이거지, 먹는 조기로 갖다가 갚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보통예금 계좌를 확인한 결과 결산이자 50만원에서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금액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했다. 원천징수액은 자산을 처리할 것. 보통예금 계좌를 확인한 결산이자가 입금이 됐대요. 그러면 원천징수세액 요거 있죠? 차변에 이건 선납세금이야. 여기에 차변에 선납세금 77,000원. 그리고 나머지 차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입금이 되었다. 보통예금. 그럼 이거 하기 전에 대변을 먼저 하자고. 지가 계산을 알아서 자동으로 하게. 대변 결산이자 50만원이죠. 그럼 이자 수익 50만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뭐예요?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죠? 103번 보통예금. 계산을 자동으로 해줘. 이걸 먼저 하고 이거 해도 되고. 자, 이것도 선납세금 이거 뭐 거래처 적을 필요 없어요. 세무서에서 이거는 세무서에다가 그 사람이 은행이 대신 내주는 거니까. 자, 이제 여기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이거 끄고 거래처만 잘 입력하면 일반 전표는 틀릴 게 없어요. 자,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하시면 되고. 자, 성심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아래의 전자세금예서를 발급받았다. 이건 뭐예요? 발급하였다. 제품을 판매하니까 날짜는 7월 11일. 자, 7월 11일. 여기에 판매니까 11번 과세. 품목은 제품. 자, 공급가액이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300만원. 부가세 30. 거래처는 누구한테 팔았어요? 여기가 지금 O형 상사거든요. 성심 상사. 성심.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여. 분계는 뭡니까? 여기 외상미수금하고 현금 있죠? 그럼 혼합. 그럼 제품 매출. 차변에 현금을 얼마 받았어요? 100만원 받았죠? 101번 현금 100만원. 나머지는 차변에 108번 외상매출금. 자, 특별히 그런 거 없죠? 230. 자, 그 다음에 8월 25일 날 날짜부터 찍어놓고 봐야 돼요.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관령으로부터 상가를 취득하고 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총 매매 대금은 3억 7천으로 소지분 매매가액 1억 5천, 건물 매매가액 2억 2천, 부가세 포함. 그럼 2억 2천에 부가세 포함이면 뒤에 거 2천만 원이 부가세죠. 2억이 건물 가격이고,
총 매매 대금 중 계약금 3,700원, 계약일 7월 25일. 지금 여기 8월 25일이니까 한 달 전에 미리 지급했으며, 잔금은 8월 25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에 지급했다. 건물분에 대해서는 전자생에서를 잔금 지급일에 수취하였으며 토지에 대해서 별도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그러면 건물분에 대해서만 여기다가 유형을 입력해야 돼요. 자, 건물을 사왔거든요. 건물을 사왔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요. 건물. 자, 이 건물 사온 거는 우리가 똑같이 요거는 건물을 왜 사왔을까요? 건물 사온 이유는 영업에 쓰려고 사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51번 과세. 그리고 품목은 이제 그 토지하고 이제 건물이라고만 해주는 것이 좋아요. 건물 그리고 토지. 원래 토지는 면세니까 이거 발행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억 2천이었죠. 건물분 매매 가격 2억 2천. 그래서 요거를 2억을 여기다 찍어줘야 돼요. 2억. 그럼 부가세 2천. 거래처는 누구예요? 대관령이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여기 나와 있죠. 종이세금계산서는 그냥 건너뛰어야 돼요. 전자 1번. 분계는 여기는 이거는 선급금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혼합으로 해주시고, 자 여기 원재료라고 돼 있죠. 이거를 먼저 우선 건물가액부터 분계합시다. 건물은 2억이에요. 건물은 2억인데 또 차변에 토지가 있죠. 토지가 이제 얼마가 있냐면 1억 5천. 토지는 여기에 관련이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하죠. 토지는 원래 면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계는 해줘야 돼요. 토지 1억 5천 같이 샀으니까. 그리고 대변은 뭐로 지급했어요? 우선 여기 7월 25일에 계약금 준 거 있었죠? 그러면 선급금 사라지고 요게 얼마가 사라지냐면 3,700만 원. 계약금 줬던 거, 나머지 대변은 나머지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분계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토지가 들어갔죠. 토지는 원래 면세이기 때문에 토지를 사고 파는 거는 부가세가 없어요. 면세예요. 원래 토지를 사게 되면 여기에 면세라고 해야 되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뭐 계산서 발급 안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건물 사고 토지하고 그 다음에 면세인 게 토지, 자본, 노동력 이거는 면세입니다. 부가가치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자, 총무부가 사용하기 위한 소모품을 골드팜으로부터 총 38만 5천 원에 구매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으며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소모품 구입 즉시 비용으로 처리. 이건 문제점 출제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답이 두 개예요. 이게 여기 지금 여기 옆에 부가세 포함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그냥 면세로다가도 분계하고 여기 과세로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9월 15일 날 09월 15일. 자, 현금 영수증으로 이거 소모품을 샀대요. 그럼 여기 현과 61번. 자, 61번 현과고 품목은 소모품 38만 5천 원. 자, 여기에 현과는 38만 5천 원을 찍으면 자동으로 35만 원, 3만 5천 원 분리됩니다. 그래서 여기 골드팜. 그래서 분계는 현금이죠. 근데 이거 원재료로 되어 있는 거를 뭐로 고치냐? 소모품 B로 구입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총무부가 사용했죠. 총무부. 소모품 B인데 요거는 총무부니까 800권대 소모품 B. 자, 이거를 현면으로다가도
답이 두 개가 나왔어요. 이게 아마 이의 신청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여기 부가세가 안 나왔으니까 이거 뭐 면세로 사온 거 아니야? 뭐 그래갖고 답이 두 개예요. 근데 이거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현과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 현관대 이걸 현면으로도 답을 아마 푸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의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9월 30일. 자, 경하자동차로부터 본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 100일량 998 개별 소비세 대상이 아님 아래의 전자승용에서 발굴. 이거는요, 자동차를 샀는데 1000cc 이하는 과세입니다. 이건 부가세 공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KT라든가 SK라든가 인터넷 가설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경차 타고 와요. 왜냐면 회사에서 KT 전화국에 가봤더니요, 전부 다 경차들이야. 업무용은 물론 이제 거기에 거기 직원들이 개인차 타고 오는 거 있지만 업무에는 회사가 산 거는 전부 다 경차예요. 이거는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여기에 승용차, 자 여기에 보니까 1,500만원과 150만원이죠. 1,500만원, 150만원. 거래처는 누구한테 샀어요? 경하자동차. 경하자동차. 전자승용에서 1번요. 여기 분계는 외상미수금. 차 사고에 있으니까 이거는 혼합이에요. 자, 여기 차변에 차량 운반구. 그리고 대변에는 253번 미지급금. 이러면 끝나는 거죠. 1,650만원. 자, 그 다음에 미국에 소재한 회사로부터 원재료 8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전자승에서 발급받고 부가세는 보통예금이 지급했다.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는 생략할 것. 자, 이거는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는 생략한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관한테 전자세금에서를 받았다는 거는 뭐냐면 세관한테 부가세를 내고 네 물건 찾아가라 이거거든요. 그럼 이 재고자산은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야 돼요. 원재료 값은 저기 미국의 요 회사에다가 지급해야 돼요. 자, 그러면 10월 17일 날, 10월 17일 날, 자, 이거는 세관장, 인천 세관이죠? 그럼 요건 세관장이 나오면 여기 수입이라고 55번 요걸로 분개해야 돼요. 요거 55번 수입. 자, 품목은 원재료. 원재료니까 수입이에요. 만약에 자동차를 수입했다 그러면 불공으로 해줘야 돼. 뭐 외국에 수입하는데 경차 수입할 일이 있어요? 물론 경차 수입하면 그걸 업무에 쓴다 그러면 이렇게 수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1000cc가 초과되면 수입을 해줘야 돼요. 화물차, 그 다음에 1000cc 이하차, 그 다음에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트럭 생각해 보니까 트럭 덤프 트럭 있잖아요. 뭐 벤츠 트럭이라든가 그런 거는 수입으로 해주고 업무에 쓴다. 그러면 그건 수입으로 해줘. 부가세 공제가 되죠. 그거는 왜냐면 업무에 쓸 거니까. 그 트럭은 당연히 업무에 쓰는 거죠. 공급가액 800만 원. 공급가액 800만 원. 부가세 80, 인천세관,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다 그랬죠? 수입전자세금에서 1번요. 여기 수입전자세금에서라고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분계는 보통예금에 지급했으니까 혼합. 그럼 분계가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하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부가세만 분계하는 거예요. 부가세만. 그럼 끝났어요. 그 다음에 10월 20일. 자,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 99,000원을 받았다.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증빙도 발급하지 않았다. 개인한테 물건 팔고 증빙을 발급하지 않으면 여기 건별이에요.
간주 공급도 건별로 분개합니다. 자계사패, 자가공급, 그다음에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도 건별로 하고, 세무이급 가면 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요거 건별로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한테 팔았는데 증빙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건별이에요. 14번 건별. 카과 건별 현과는 자동 분리된다 그랬죠? 부가세 포함이에요. 품목은 제품을 팔았대요. 자, 99,000원. 99,000원. 그럼 99,000원 자동 분리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 소비자인데 거래처 없죠? 분개는 현금, 1번 현금. 그러면 제품 매출 입금 이걸로 끝난 거예요. 거래처가 없어. 이거는 거래처가 없으니까 안 주어졌으니까 그냥 거래처는 쓰지 말고 그냥 건너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을 보니까 두 문제 중에 이건 메인 매출 전표 열은 김에 이거부터 먼저 하고 가자고요. 자, 8월 30일 거는 부채에 대한 이자, 이자 비용, 원천징수액 그랬지. 여기 부가세가 없어. 근데 11월 30일은 생산공장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수리하고 지급한 77만원 부가세 포함. 자본적 지출로 했으나 수익적 지출. 요거는 부가세 포함이니까 여기에 있겠구나. 메인 매출 전표에 있겠구나 하고서 이걸 여는 거예요. 그럼 공장 출입문 여기 있네. 근데 이게 그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다. 그럼 분계를 보시면 여기 건물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건물로 했는데 이게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로 하라 이겁니다. 왜냐면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나 그런 거 같으면 건물로 하지만 이거는 그냥 당연히 그냥 출입문 잠금장치 이렇게 번호키 같은 거고 다른 거거든. 그럼 이거 그냥 잠금장치 그거 했으니까 그냥 수선비라고 해줘야죠. 수선비. 그러니까 이거 공장 거니까 수선비 500번대 요렇게 하면 끝난 거야. 그냥 끝. 요거 더 이상 손댈 게 없어. 자, 전세력의 2급에서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가 없으니까 일반 전표만 열면 되죠. 자, 위에 거는 일반 전표를 열어야죠. 일반 전표 열어가지고 일반 전표를 열어서 날짜는 08월 31일. 자, 여기 자금 조달을 위해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을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고 처리하였으나 해당 거래는 이자 비용 50만 원에서 원천징수액을 차감하고 지급한 것에 대한 회계 처리가 누락되었다. 원천징수액은 부채로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이 부채에다 써놓으세요. 예수금. 자, 그러니까 이자를 원래 50만 원을 줬대. 요게 아니라 50만 원. 그럼 50만 원을 줬으면 요게 지금 여기 금액이 주어졌죠? 그럼 이자 비용을 5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보통 예금이고 또 대변 나머지는 예수금. 돈 빌리면서 이렇게 이자 띄고 주면요 난리나. 그리고 불법 대부업체한테 돈 빌리면서 이자 띄고 나 원천징수액 띄게 그러고 했다가는 당장 그 어깨가 찾아와요. 조폭이. 그러니까 개인 사채에는 절대 돈 빌리면 안 돼. 그놈들은 완전히 아주 그냥 그 조폭들 공부하기 싫어해서 폭력만 배웠던 애들이야. 걔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개인끼리 이웃집에서 돈 빌려주고 돈 빌리고 이자 주면서 이거 세금 띄게 그러면 그 사람이 옆에서 막 째려본다고. 뭔 놈의 세금을 띄냐고. 그러고 못 띄게 하죠. 자, 대부업체 허가난 대부업체 러시안 캐시가 요새 없어진 것 같더라고. 선전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자 주면서 원래 세금 띄고 주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이자 주는 사람이 회사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자를 깎는 방법은 내가 이거 세금 띄게 그러면 거기서 막 성질 내면은 그럼 좋아 나 세무서에 이거 보고할게. 그러면 걔들이 찾아와도 불법이지. 경찰 부르고 세금 띈다 그러면 걔들이 무서워서 세금 깎아줘요. 걔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세무서야. 근데 세무공무원은 막상 그것 좀 애매하다 그러더라고. 결산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결산인데 여기서 쫙 보니까
말대감태법에 해당되는 게 요거는 분계, 요것도 분계인데 요거 기말재고죠. 그럼 결산자료 입력 여기 들어가요. 이게 원래 세무 2급의 전문으로 나오는 건데 회계 1급에도 나와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 이거 설명하면 세무 2급까지 다 설명하는 거가 됩니다. 자, 01월부터 12월. 자, 여기 기말재고가 있어요. 기말재고자산인데 원재료가 말입니다. 제공품 제품은 갖다 그냥 여기다 적으면 돼요. 여기요. 이거부터 먼저 하고 할까? 여기 기말제공품. 여기 연두 색깔의 제공품 850만원. 그 다음에 제품의 기말재고 여기다가 1345만 1345만원.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재료로 기말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다 얼마를 적을 거냐, 이제 이게 문제야. 이게 여기 보세요. 장부 수량이 10,000개인데 1,000원이면 여기 1,000만원. 그 다음에 여기 9,500개 1,000원이니까 950만원. 그러면 950이고 이게 1,000만, 장부가 1,000만원인데 950만원이야. 그러면 50만원이 현재 그 원재료 재고액이 모자라. 창고에 가보니까 이런 경우 종종 생깁니다.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도요. 이게 실제로 재고 이렇게 가서 재고 파악합니다. 그 컴퓨터 전산으로 물건 다 파는 거 다 이렇게 해보고 전문으로 가서 창고에 가서 이거 이상 없나 다 점검해요. 그 장부하고 실제하고 비교했는데 한 50만 원 정도 모자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 정도 차이는 뭐 계산착오나 무슨 뭐 조금 뭐 이렇게 증발되는 건 증발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차이 나는 건 정상적이다. 그러면 그냥 원가에 산입해 그냥. 그럼 매출원가에 산입한다 이 말은 비정상적으로 하는 거는 만약에 이게 너무 많이 모자라 그럼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여기 일반 전표를 열어가지고 12월 말일부로 먼저 급분계를 해야 돼요.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대변의 원재료 이분계를 해줘야 돼요. 비정상적인 거는 너무 많이 모자라는 거는. 근데 이건 정상적이기 때문에 분계 안 해요. 그러면 그냥 여기 낮은 금액 9,500에 1,000원이니까 950을 그냥 입력해 주면 돼. 항상 입력할 때는 적은 금액을 입력하면 돼. 여기 만약에 장부 재고가 있고 실지 재고 있고 시가가 나와 있다. 시가. 그 9,500개인데 단가가 시가가 뭐 900원이다. 그러면 그 마지막 금액을 여기다 적으면 다 매출원가에 산입해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은요. 정상적인 게 있고 비정상적인 게 있어. 왜냐면 창고에 모자라는 거를 관리를 잘하면 그 안 모자라게 할 수 있거든. 뭐 도둑을 맞았다든가 뭐 이렇게 깨지는 거라든 그 관리 잘하면 되는데 그걸 관리를 잘못했다. 그럼 그게 비정상적이거든. 그런 건 재고자산 감모손실 대변의 원재료 하지만 제공품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뭐 제품이 모자란다 그러면 제품 이렇게. 비정상적인 건 그렇게 일반 전표에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금액 여기서는 요게 제일 적죠. 1,000만원 입력하는 게 아니라 950을 입력하면 매출원가에 산입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그릴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T자를 그려보시면 상품 계정 T자 그러면 차변의 기초상품 그 다음에 차변의 순매입액 대변의 기말상품 대변의 매출원가야. 그러면 잘 보세요. 매출원가에 산입한다는 게 뭐냐면 원가에다 그냥 집어넣어서 비싸게 판다 이 말이야. 그럼 기말재고를 줄여보세요. 자, 이 T자 계정 차대변 합계가 일치되는데 차변의 기초 순매입 대변의 매출원가 기말인데 기말재고가 줄어들면 매출원가는 늘어나겠죠. 면적이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매출원가에 산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입력한 매출원가에 산입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이다 그러면 매출원가에 산입해야 돼.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정상적인 게 있고 비정상적인 게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거는 일반 전표에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원재료 하지만 정상적인 거는 무조건 적은 금액 여기 시가가 나오면 시가로다 갖다 여기 적으면 돼요. 그럼 매출원가에 산입돼. 그 다음에 시가가 적어서 가격이 떨어졌어. 그거는요 다 정상적이에요. 여러분들 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 원재료의 값이 가치가 떨어졌어. 시가 또 제품의 가치가 떨어졌어. 그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또 뭐 진부와 그러니까 구시가가 되면 물건 제값 못 받거든요. 그런 건 다 그냥 원가에 산입해서 비싸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 손실은요. 그냥 여기 낮은 금액 시가 금액으로 갖다 입력하면 자동으로 매출원가에 산입이 돼요. 근데 여기 만약에 평가 손실이라는 게 있으면 그 평가 손실 여기다 적고 여기 그 실제 재고를 적으면 돼. 세무 1급 시험에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평가 충당금이 없어지고 평가 충당금 환입인데 그거는 원래 가격을 초과할 수 없어요. 원래 가격까지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여기다가 적을 때는 적은 금액을 적어라. 장부하고 실제 시가가 있으면 제일 적은 금액을 여기 갖다 적으면 매출원가에 산입된다. 뭐 비정상적인 게 있든 뭐 정상적이든 뭐 무조건 적은 금액을 적고 그러면 정상적인 건 매출원가에 산입되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거는 일반 전폐, 재고자산 감보손실, 뭐 원재료 또는 제품 이렇게 분개가 돼요. 그때는 타개정 대책 8번을 꼭 적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이 끝났으면 전표 추가 버튼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자동결산 분개 완료가 됐죠. 이거 반드시 전표 추가 버튼 누르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 전표 들어가서 12월 31일 그럼 이렇게 와야 돼. 이게 안 나타났다 그러면 전표 추가 버튼 안 누른 거야. 그럼 이제 1번부터 보자고요. 1번부터 자 1번에 2월 11일 소모품 300을 구입하고 모두 자산 처리 동그라미 쳐요. 자산 처리 그리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소모품 구입할 때 300만원을 소모품 300 대변에 현금 300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12월 30일 현재 창고에 남은 소모품은 5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면 얼마를 썼단 얘기예요? 250을 썼단 얘기예요. 250을 썼기 때문에 그 250만원이 차변에 여기서는 소모품 B 대변에 소모품 이렇게 분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분개할 때 차변에 우선 대변부터 할까? 대변에 소모품이 없어져. 얼마가 없어지냐면 250만원. 250만원 썼잖아요. 왜냐면 발생주의 회계 처리에 의해서 300만원어치 사왔었는데 남은 게 50이야. 그러면 250을 썼단 얘기거든요. 그럼 250을 썼으니까 소모품이 250이 감소가 돼야 되겠죠. 자산의 감소. 그러면 이제 차변은 뭐가 되느냐? 소모품 B가 돼요. 소모품 B.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소모 두 자만 찍어야 돼. 소모품 B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영업부 25% 생산부 75%야. 그럼 우선 500번대 먼저 쓰자고. 그럼 요 금액이 얼마냐? 250만원 중에 75% 곱해봐. 영 계산기 없으면 안 돼요. 시험장에 계산기 안 가져가고 신분증 안 가져가고 볼펜 안 가져가면 낭패예요. 수험표 꼭 가져가야 되고 250만원 곱하기 0.75 187만 5천원. 또 하도 수학 어려운 걸 배워가지고 또 계산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래. 요새 애들 전부 다 수학이 되게 어렵잖아. 근데 오히려 막상이 계산하는 건 또 못하더라고. 자, 이거는 어디 거예요? 이거는 제조부 거. 여기에 생산부예요. 75%예요. 자, 생산부 75%를 요 250에 곱해서 나왔어. 그러면 나머지 25%는 여기다 또 찍히네. 자, 여기 이렇게 하고 소모품 B. 요거는 영업부는 800번대죠? 800번대. 그러면 나머지 25%가 요게 나온단 말이야. 250에서
75%는 제조보 500번대, 나머지는 영업부 거 이런 식으로 배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며 그 사용 비율에 따라 배부한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으로 했을 때 자소 비미 배웠죠? 자산일 때는 비용, 자소, 자산일 때는 소모된 걸 분개해야 돼. 자소, 비미, 비용일 때는 미사용을 분개하고. 그러니까 이거 다 프린트에, 두 번째 프린트에서 다 해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기중의 현금 시제 장부잔액이 장부잔액보다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현금과 부족으로 계상했던 23만 5천 원 중 15만 원은 영업부 업무용 자동차 유류대금. 이 유류대금은 차량 유지비예요. 나머진 원인이 파악되지 않아 단기 비용, 잡손실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과라고 찍어야 돼요. 현금과 부족. 그래서 금액이 250만 원. 아니야, 250이 아니지. 23만 5천 원. 23만 5천 원. 그리고 차변에 15만 원은 영업부 이거. 그러면 차량 유지비. 자, 어디 거예요? 영업부죠? 영업부. 그러니까 800원. 여기 영업부 업무용 유류대금 그랬잖아요. 그리고 차량 유지비. 그리고 나머지 차변은 모르니까 잡손실. 요거 23만 5천 원이 아니라 15만 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잡손실. 자, 여기 하니까 8만 5천 원. 그래서 23만 5천 원 됐죠?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없어. 말대감 태법 할 거, 이 자동 결산 할 게 없으면 그냥 요 분개만 해도 되는데, 실무에서는 이거 없더라도 여기 들어가서 전표 추가부터 누르고 해야 돼. 근데 전산회계 1급에서는 그냥 여기 그 자동 결산할 분개가 이런 게 없고 말대감 태법이 없고 분개만 나오면 여기 분개만 해도 다 맞게 해줘요. 근데 세무 2급에는 반드시 자동 결산이 한두 문제씩 꼭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산이 끝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다음의 사항을 조회하여 알맞는 답안을 이론 문제 메뉴에 입력하시. 지금 이거 실기를 35분에 풀어야 돼요. 제가 설명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1시간 지금 12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23년 5월 말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의 차액은 얼마인가? 5월 말이에요. 5월 말. 외상 매입금, 이게 5월 말, 어느 날짜 5월 말이다. 그러니까 말일로 나올 때는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 1월계표로 들어가셔야 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 이제 1월계표. 날짜로 따지면 일계표, 달로 따지면 월계표. 근데 5월 말 현재 그러니까 그냥 05월 찍으면 돼요. 05월 찍고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차액. 이거 뭐 간단하게 제출용을 보면 금방 다 볼 수 있으니까. 아, 안 된다. 관리용을 봐야 된다. 외상매출금. 여기 나와 있죠? 외상매출금 요거. 요 금액, 요거와 요거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써야 돼요. 107700.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여기 있죠? 67235. 그러면 여기다 빼기 67235. 그럼 빼면 답이 나오겠죠? 빼면 답이 얼마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는 거 시험장에 가서 계산하는 거 계산기를 없으면 아주 곤란해요. 그래서 빼면은 금액이 나오겠죠? 그 금액이 이제 답이에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에서 외상매입금을 빼주면 답이 나온다 하는 거 요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요거 자산 항목이니까 재무상태표. 이게 손익견서 항목이면 손익견서.
5월 말, 6월 말, 12월 말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전기말과 비교해서 얼마가 증감되었느냐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요거 됐고요. 요거는 지금 재무상태표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간의 신고기간의 영세율 적용. 여기서 말하는 영세율은요, 그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하고 직수출 다 포함한 겁니다. 그거 다 더한 거예요. 그럼 여기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가면 가장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부가세 신고서 4월부터 6월, 그러면 04 월만 찍으세요. 06 그러고 이렇게 하면 영세율이 두 개가 나왔죠. 이렇게 두 개. 요거 뭐 계산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두 개가. 이거 더해야 돼. 더해갖고 여기다 답 써야 돼요. 48450 여기다가 48450 48450 요거 두 개 더하니까 1000만원하고 48450 이거 두 개 더해야 됩니다. 요거 지금 요거는 직수출이고 요거는 내국 신용장과 구매확인서 영세율 전자세금에서 발행해서 한 거래요. 이 두 개가 영세입니다. 요 영세. 내국 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한 걸 물어볼 땐 요거고 직수출액을 물어볼 땐 요겁니다. 그 다음에 6월에 발생한 판매비와 요거는 이제 끄고 끌 때 이거는 그냥 조회니까 그냥 끄고 저장하지 말고 나가요. 6월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 발생액이 가장 적은 계정 6월에 발생 이거는요 판관비 뭐 제조경비 유동자산 유동부채 이런 거는요 월계표를 보세요. 일계표 또는 월계표인데 이건 월계표 6월에 발생한 그럼 월계표에 그냥 06월 06월 자 그러니까 6월 달에 발생한 판관비 중 자 밑에 여기 판관비 있죠? 이 판관비 중에 발생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과 금액은 얼마냐? 어디까지가 판관비예요? 여기까지죠? 그러면 여기 급여부터 급여가 아무래도 제일 많죠? 자 여기 급여부터 여기 지금 소모품비까지 뭐가 제일 적어요? 도서인쇄비가 제일 적네. 도서인쇄비 만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도서인쇄비 만원 그래서 이렇게 도서인쇄비 여러분들 이거 써야 돼요. 이렇게 시험장에 가서는 이거 요거 19,000원이 아니고 만원 이렇게 써놔야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 푸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을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계정 과목에 도서인쇄비 그 다음에 금액은 만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여기는 4,800 이 숫자 그냥 적으면 4,845만원 그냥 콤마는 자동으로 찍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였냐면은 금액이 4,046만 5천원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올라가서 이제 객관식을 쭉 클릭하고 1번의 답은 몇 번, 2번의 답은 몇 번 그렇게 쭉 가서 이렇게 클릭하고 1번의 답은 몇 번 여기 1번의 답 1번이었죠 아까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 뭐 이런 식으로 2번의 답은 임대보증금 4번 이런 식으로 클릭 15번까지 하고 닫기 버튼 누르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풀었으니까 답안 저장 버튼 누르고 자 USB를 그 꽂은 상태에서 저장하고 이제 이걸 끄고 USB를 빼가지고 거기 감독관 확인 번호 저장해서 내면 되는